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선의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행을 둘러싼 설전이 이 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상에 대한 설전으로 가더니 지금 공천 논란까지 확전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자, 지방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의원이었죠. 자, 이준석 대표가 충남 공천에서 기준 미달자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좀 설전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이게 대선 때 네. 소위 윤석열 캠프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희룡 당시 이제 지사가 표현을 갖다가 뭐를 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공천에서 뒷이야기 이거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폭로전으로 가는 겁니다. 또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또 감정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선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한 여권 내의 핵심, 그것도 당대표와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의원 사이에, 그것도 초선 의원도 아니고 당의 직전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그런 중진 의원인데, 이런 충돌이 국민들에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 저기도 또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마치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펼쳐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덮이는 모양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내분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구나, 이런 진흙탕 싸움 하는 거 보니 뭔가 단단히 큰 게 걸려 있구나,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일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데 이 싸움이 확대가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폭로전이 이어질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이제 쏠리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차를 극복하면서 설전을 이어가다 보니까 좀 단단히 큰 게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이 실체가 있다면 사실상 다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미 시점이. 왜냐하면 수사도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지금 가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무실장도 한번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경찰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수사를 밝히거나 수사 결과를 밝히거나 또는 공소를 검찰에 넘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 증거가 어떻게 있는지는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과 이제 이 대표의 어떤 관계를 돌아보면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임명을 하냐면 당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은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또 지금의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상의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혁신위원장? 최고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의원총회에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혁신위원장 딱 하고 임명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걸 제동을 못 거는 건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시켰느냐? 이준석 대표가 시켰어요. 그럼 양측이 어느 정도는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난 선거의 과정을 함께 했던 것이죠. 정석 의원이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의 지난 경선 과정, 대선 과정, 그 지선 과정에 사실상 그 승리는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거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당내 세력은 분명히 존재해 왔어요. 그건 다 그 언론에 공유된 사실이고, 정진석 의원이 아마도 다선 의원이라는 그런 이 멍해를 갖고 아마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특기가 뭐냐면 언제나 명분을 걸고 싸움을 해요. 명분이 있으니까 혁신, 그러면 아니 혁신이가 문제가 있어 했을 때 그럼 혁신을 반대하는 거냐라고 되칠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문제 삼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반대하면 푸틴을 지금 응원하는 거냐, 이렇게 되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이 명분 쪽에 어떤 전쟁터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싸움을 걸어도 그 싸움이
제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늘 예.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상황이 물론 뭐 큰 게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적된 어떤 당내 불만이 지금 표출이 됐는데 다른 네. 상황들이 다 지켜만 보는 상황. 이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상황인 걸 보면 사실상 이것이 크게 확전될 가능성이 저는 좀 적어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자신이 공천개혁을 위해서 발족한 당 혁신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도 정진석 의원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해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하자. 그래가 최고위원들이 동의했거든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때 구성할 때 제가 최재형 원장 한 분 딱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다 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정진석 공천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하자마자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혁신위 구성을 했는데 정진석 의원 이게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이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거 구성을 할 때 최고위원들 의견을 다 들었다 오늘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게 심상치 않은 게요. 단순하게 명분이나 당위성만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소위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일을 중심으로 즉 정책을 중심으로 당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미운 털이 박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달 24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실 살아있는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자 그런데 나온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당 윤리위나 징계위의 내부의 분위기는 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의 어떤 행동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경징계든 중징계든 무조건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징계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것이 가벼운 징계든 큰 징계든 네. 징계가 나왔을 때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이준석 밀어내기의 신호탄이 또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앞두고 지금 이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니까 마치 24일을 디데이로 해서 사전에 어떤 이준석 대표의 아까 그 소위 명분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예. 이 명분 자체를 갖다가 지금 흐리기 위한 진흙탕 싸움의 어떤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내면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 설전이 시작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면서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하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방선거의 민의를 다시 곱씹으면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외교부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정당 외교 차원에서 와서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한국이 재건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왜 자기 정치입니까? 선거 전에 가면 전에 갔다 뭐라 할 것이고 선거 끝나고 가면 끝나고 갔다 뭐라 할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 오늘 화상으로 YTN과 인터뷰도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이제 자기 정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무슨 자기 정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느냐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지 선언을 한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사실 자기 정치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다거나 혹은 당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지하는 건 맞아요. 네. 당연히 맞죠. 하지만 지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대표가 바로 우크라이나로 달려간 것과는 다른 의제거든요. 시기를 묻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자기 정치다인데 네. 의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터를 늘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려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인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핵심은 당대표가 선거를 끝나는 대로 당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문제를 당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게 그 정당 외교잖아요. 정당 외교라면 하다못해 이 민주당에게도 우크라이나에 함께 가자. 일단 예. 거기서 갈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못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정당 외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 소통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외교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는 어떤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 예. 자기 정치가 나오는 얘기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인들은 당대표를 하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의원들을 네 사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될 때부터 조직을 통해서 당대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미지 정치,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대선 때 했던 소위 이대남 기반의 이미지 정치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계속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층이나 중도층까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어떤 과거의 당대표들이 했던 방법과 이준석 대표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바라보는 윤핵관들의 시선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모이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자기 혼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거 자기 정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네. 정진석 대표나 그러니까 하는 짓 자체가 믿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지금 왜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이게 감정 싸움으로 쉽게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슈를 잘 잡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대선 때 뭐 앙금이 남아있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연이어서 선거를 2번 승리를 시킨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전인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큰 선거를 3번이나 이겼어요. 재보궐까지 포함을 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서울시장과 예, 부산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이기지 못했다면 대선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부터 따지면 3승이거든요. 그때는 당대표는 아니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작했을 때 뭐 그 거의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 있었죠. 캠프에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연이은 어떤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윤석 대표의 이 선거 승리의 기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폄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윤리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윤리가 어떤 결론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건 당내에서도 의구심을 갖는 어떤 세력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원 당규에 지금 만약에 올해 내로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혹은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남은 임기밖에 못해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즉 예. 내년 6월까지밖에 못합니다.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민주당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만 채워지게 돼 있는데 올해를 넘기면 내년은 6개월 이내로는 임기가 아니라 2년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까지는 이
뭐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당내 세력들 간의 어떤 또 주판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정지석 의원이 그냥 한번 야단치고 말려고 했는데 그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원래는 그냥 끝내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하루하루 이 언쟁이 좀 심해지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도 나는 이 공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임기를 봤을 때 오늘 이 얘기도 사실 했었는데요. 자, 오가는 설전 중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은 선물, 이 분리바라는 철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는데요.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 이렇게 이제 소개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발언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정진석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발언 도중에 육모방망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 하나 듣고 오시죠. 이제는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서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달려 있거든요. 오늘 YTN 뉴스 Q 인터뷰 할 때도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거 맞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뭐 쿨하게 인정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뭐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거. 전면전을 선포한 네. 거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권위, 대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24일, 그러니까 뭐 당 내에서 당의 핵심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역할을 어디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런 그 갈등이 24일의 어떤 그 징계로 이어질 경우에는 폭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위상이라고 하는 게 당 내에서 이렇게 소위 토사구팽 당했을 경우 어떤 분란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육모 방망이 사진을 올린 것은 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과의 싸움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전면전을 붙었을 때 언제나 유리한 상황이 그의 어떤 연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가 거의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의 어떤 정서상 누구를 비판하냐면 도리어 또 연배가 높은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언제나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접고 들어가는 유리한 싸움으로 이 형국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지석 의원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당대표이고 자신은 이제 뭐 지금 끝난 어떤 공관위원장이니까 뭐 저는 대답이 계속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지금 그 공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윤핵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윤핵관이 이 전면적으로 정지석 의원의 어떤 뒷배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이 돼서 이준석 대표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없어 보여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눈길이 민주당의 내분으로 가야 될 것을 이준석 대표와 전면전을 함으로써 그것이 분산돼 버리거든요. 어차피 만약에 윤리위에 그 심판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그 전에 미리 어떤 전쟁을 벌여서 유리할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내용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요청하면 거절을 거의 안 합니다. 아마 돌아오고 나면 많은 말들을 쏟아낼 것 같고 이것도 또 뉴스를 도배할 것 같은데 자, 와서의 발언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진통 끝에 우상호 의원을 사령탑으로 하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나 8월 전당대회까지 지금 곳곳에 지뢰가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룰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전준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네. 룰을 세팅을 합니다. 룰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최고 의결기구는 비상대책위원회나 최고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전준위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의 권한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룰을 세팅하긴 하는데 이게 비대위나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마지막 되는. 의결은 예. 최고위가 하죠.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가 그걸 의결하지 아니하면 그 징계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의결기구는 최고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으로 얘기하면 비대위가 의결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 권리당원 투표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거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소위 대선 직후에 민주당에 입당한 개딸이나 양아들 이분들에 대한 소위 투표권 인정. 원래는 이제 권리당원 이후에 6개월인가 지나야지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예. 대선 끝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근데 굉장한 이제 팬덤이고 정치 세력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의 목소리인 거고 이거를 이제 소위 전당대회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줘야 되냐, 네. 이 형평성 문제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반대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바꾸기를 꺼려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명분은 뭐 대의원을 축소하느냐 늘리느냐 이렇게 싸우지만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걸 막느냐 못 막느냐 네. 요것의 어떤 싸움이 이 룰 싸움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이죠. 이용우 민주당 의원 8월 전당대회 룰을 혁신위가 고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전당대회까지 좀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옳고 그른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네. 맞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어떤 상황이겠죠. 권리당원 증원 역사가 있어요. 증원 역사가 민주당은 언제나 특정인을 떨어뜨리거나 특정인을 당대표로 붙이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늘려왔어요. 이를테면 2011년에 처음으로 권리당원이라는 것을 개방형 시민 당원제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 게 권리당원의 첫 번째거든요. 그때 예. 그걸 왜 만들었냐면 당시에 당원들이 가장 미는 사람들, 대의원들이 미는 사람이 손학규 의원이었어요. 네. 이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해찬 당시 의원이 이 개방형 시민 당원제 이걸 도입해서 처음으로 권리당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돼요. 이 역사가 처음에 10만으로 늘리고자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해서 24만이 늘어났고 추미애 당대표가 100만 운동을 벌여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으로 늘립니다. 이번에는 역시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룰로 손을질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앵커님 말씀에 이게 옳고 그른 게 있습니까? 라고 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건 뭐냐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많아요. 50%가 예.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10%밖에 15%인가요? 밖에 안 돼요. 다 당원들이나 대의원들 중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옳은 거는 민주당이 옳아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 당원들의 정당이에요. 여론조사로 대통령 후보 만드는 국가는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정당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지금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그런 자랑스러움을 민주당은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예.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따라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정당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보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이렇게 네.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왜 선거에서 졌나 이 패인에 대해서
이제 1차 토론회를 민주당에서 가졌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2개의 유령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입니까? 뭐 결국은 지난번 대선 패배, 그 초초박빙의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젖잘싸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그것 때문에 진 거 아니냐라는 게 이재명 반대, 소위 말하면 견제파의 목소리인 거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그 여파로 지금까지 온 거다라고 반대하는 얘기하는 목소리가 또 이재명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죠. 요 두 개의 어떤 그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패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원인은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지지층이 투표하러 안 나왔잖아요. 그럼 지지층이 왜 투표장에 안 나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변화하고 쇄신할 가능성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원인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뭐 젖잘싸에 있냐 아니면 잣잘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 한두 달 안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한다고 결과가 나올까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 비대위에서 어떤 선거 패배 백서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들, 혁신안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결국은 새로운 당대표가 이것을 추스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상호 비대위나 지금 비대위원들도 그런 점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심 없는 좀 냉정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여기에는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이 얘기 해볼 텐데요. 반도체를 공부하라, 심지어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이렇게 특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강도 있었는데요. 교육부도 관련해서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그 주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부에서 바로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다. 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단을 맞으니까 바로 대안이 나오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인력이 워낙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만 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수백 명밖에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필요한 인력이.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0만 명 넘게 지금 부족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30만 명 넘게 부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의 대응은 뭐냐면 각각 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완전히 증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증원을 하려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수도권 정원제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안은 뭐냐면 계약학과라는 걸 만듭니다. 삼성이 예를 들어서 성대라든지, 아까 그 고려대라든지 뭐 몇몇 개 대학에 우리가 돈 다 줄게. 그리고 졸업하면 그러니까 그 학비도 다 대주고 졸업하면 무조건 채용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만 딱 그 운영하는 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학과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꾸짖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예산도 깎이고 수도권 정원제 때문에 안 됩니다. 뭐 교육부 차관이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격적으로 바꿔라. 지금 수도권 정원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떤 존립, 그 전략 자원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이 반도체 관련 그 인력을 어떻게 늘리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혁신적으로 그래서 바꿔라라고 지시를 내는 거죠. 경제부처처럼 생각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수도권 정원을 늘리나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이 수도권 정원을 묶어놓은 게 또 지방대학 때문에 그 묶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풀면서 가야 될 문제들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왜 묶었냐? 결국은 입학 자원이 없는데 지방대는 죽어가는데 수도권의 정원만 늘려주면 결국은 수도권 대학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그러면 지방이 죽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같이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